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차가마 이슈 차이, 차가마 이슈 차이 지난 시간에 계속 했었는데, 차가마 이슈 차이와 이제 가산화 이슈 차이는 이제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차가마 이슈 차이는 이연범스 자산입니다. 이연범스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약간 보수로 접근을 해서 그 자산의 인식성을 이제 분포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인식성은 이제 차감한다는 것은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세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가세소득이 있을 경우 한해서만 이연범세 자산을 인식하는 거고, 이연범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이연범세 부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영업권은 우리가 영업권에 대해서 이연범세 자산을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권은 빠진 거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나오죠. 차가마 이슈 차이가 상응될 수 있는 가세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이연범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실무에서도 이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손실 나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연범세 자산을 그나마 이제 많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연범세 자산을 많이 인식하려고 회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인 입장에서는 한번 손실 나면 회복하기도 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성을 잘 인식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이제 이연범세 자산,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산과 부채는 상계 처리가 되는데, 이연범세 자산이 있는 경우는 약간 그 회사 이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손실하는 이연범세 자산이 있는 경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동일 가세 당국과 동일 가세 기업에 관련하여 다음 회계 기간이 소멸되는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 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 차이가 상당히 쓰는 가세도 말이 되게 좀 복잡한데 이런 거요. 뭐냐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2001년 말에 차감할 차이가 10,000원 있었습니다. 10,000원. 네, 그 가산 차이가 똑같이 10,000원 있었어요. 10,000원 있었는데 하나는 이때 X5년 말에 이게 동일할 때 같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소가 되면 서로 이렇게 치고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요 이연범세 자산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가세소득이 충분하게 없어도 서로 치고받으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감소할 수 있는 이연범세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때는 자산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기간, 그러니까 서로가 매칭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하고 이연범세 자산하고 이연범세 부채가 소멸되는 시기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차감한 이슈 차이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일 때 이제 인정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 공제되거나 이후 공제된 회계기간 이런 상에서도 여기가 인정해준다 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세무정책. 우리가 세무정책으로 차감의 처리가 있는데, 영업손익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손실 날 것 같아요. 손실 날 것 같은데 그 회사가 보면 이제 그 부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토지라든지 뭐 큰 그 건물 같은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 회사가 이걸 팔겠다, 처분하겠다. 그럼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산할 차감할 차이의 이연범세 자산성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회계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계 정책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백데이터가 이제 따라야지 자산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연범세 자산성은 우리가 가세소득이 충분할 때는 뭐 상관은 전혀 없는데, 가세소득이 불충분할 때는 회사에서는 자산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연범세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식한다. 그러니까 나온 것처럼 이제 차감의 이슈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 동안에 이제 가세소득이 있어야 되고,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으로 충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가세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자산의 인식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범세 자산 인식은 첫 번째로 이제 가세소득이 이제 일단 충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가세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혼범세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차감한 일시 차이하고 우리가 이제 그 가산 일시 차이가 소멸하는 시기가 이제 비슷할 때 인식하는 거고, 이게 또 해당 안 된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차감 일시 차이 소멸할 것을 예상하기에는 충분한 가세소득 발생하는 높은가, 그 다음에 가세소득이 나타날 수 있는 세무 정책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그 다음에 세액공제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가세소득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이혼범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것도 많이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그 자산으로 인식하려는 니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다가 조금 좋아지면 이때까지는 자산성을 이제 인정받지 못했겠죠. 조금 좋아질 때 이런 그 세무상 결손금을 이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예요. 이때 자산성을 엄청나게 이제 어필하면서 이혼범세 자산을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생하는 높은 거는 이때 시점에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감사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감사에서는 항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식되지 않은 이혼범세 자산은 당연히 좀 재검토를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기업 마련은 평가한 쪽은 매번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재검토하는 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내 보고기업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혼범세 자산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 그래서 미래 가세소득에 대해서 이혼범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혼범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되지 않은 이혼범세 자산을 영구적으로 인식 못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말에 평가하면서 보고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역으로 이혼범세 자산,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이혼범세 자산도 인식한 이혼범세 자산이 있고 미인식한 이혼범세 자산이 있을 거예요. 얘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얘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얘도 재검토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겠습니까? 이 평가는 자산성이 계속 있냐 없냐를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자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액을 하는 거고, 얘는 재검토했더니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산을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감액하는 거고, 얘도 자산성이 인식했다가 자산성이 없어서 감액했어요. 다시 근데 했더니 다시 자산성이 인식했어요. 그럼 다시 환입하는 거고, 이혼범세 자산 쪽을 이렇게 이제 인식했다가 감액했다가 다시 함했다가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범세 자산 쪽은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있는 부분이 감사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상관없는데 이익이 적게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종속기업 지정비 관계기업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 지분, 이건 연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별 재무제표라면 이제 지분법 하는 회사들, 지분법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주식은 우리 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법법, 일반적으로 원법법으로 이제 갑니다. 일반적으로 원법 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분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차이가 나겠죠. 이 차이에 대해서 이혼범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에서도 우리가 그 연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종속기업을 평가하는 것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원법합하고 다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에서도 이혼범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다시 그 뒤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이혼범세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은, 종속기업과 지정 관계기업이 이제 이 회사들이 이익이 나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익이 나면 원가법에 이익 난 것만큼 우리가 지분율을 해서
우리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만큼 원가법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 이익이 존재하면 당연히 이제 그 이연보험세 쪽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환율 변동하면 우리 환산하면서 이제 기타 부가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타 부가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연보험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액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겠죠. 이거는 우리가 연결지급법인 거고, 이거는 별도에서 감액하기 때문에 텍스에서는 원가법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뒤에 문제 사례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 제외하고는 이혼보험세를 인식한다. 일반적으로는 이혼보험세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가 연결이나 지분보험이라든지 이혼보험세 부채를 이제 인식하는 게 이제 많이 회사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인식 안 했던 회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혼보험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첫 번째로 일시적 차이 소멸점 통제. 그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그 차이 시점을 통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제는 많지 않아요. 이거는 뭐 100% 기업들은 이걸 통제할 수가 있는데, 우리 100% 아닌 회사들, 여러 FI라든지 재무적 투자를 이렇게 같이 했던 회사들은 소멸 시점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지배구조가 많이 투명해져서 통제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증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미래의 위치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처분 등의 배당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혼보험세 자산부채를 우리가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원하면 잡고 안 하면 안 잡고 이렇기 때문에 이혼보험세 자산부채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소멸 시점 통제할 수 있고 소멸 시점이 또 발생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지 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네, 종속기업 지정 계속 보겠습니다. 강제기업은 또 약간 또 지배기업 아까 연결과 좀 다른데 종속기업 다른데, 강제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배당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당연히 배당 정책을 결정할 수 없죠. 그 지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기업부터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는 강제기업에 대한 투자자과 관련된 자산의 이체차로 인해 발생한 이혼보험세 부채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써있는데, 강제기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보험세 부채를 인식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보시면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쉽게 약정이 잘 안 해주죠. 일반적이라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지분법 회사들은 이혼보험세 부채를 많이 인식합니다. 이혼보험세 부채를 많이 인식하는데, 종속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런 지배력 이런 개념이 있어서 소멸성 통제할 수 있고, 뭐 팔지 않을 거야 아니면 뭐 앞으로 배당 안 할 거야 이런 회사들, 그래서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서 IFRS 도입할 때나든지 그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지 않은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ESG,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막 흘러가다 보니까 배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 만들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어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배당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배당한 거예요. 배당하면 이런 논리가 다 깨진 거죠. 그러면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아야 됩니다.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아야 돼서 기존에 이제 안 잡고 있는 회사라면 웬만하면 이제 연결 쪽은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는 게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수 있는 방향입니다. 네, 공동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약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는 게 기본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고 배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혼보험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혼보험세 부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전하고 이제 컨셉이 좀 많이 달라서 연결하고 종속기업, 그 공동기업도 기본적으로 이혼보험세 부채를 잡는다. 단 예외가 있다. 그 소멸시험 통제할 수 있고 처분 가능성이 없고 미래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두 가지 예외를 외에는 이혼보험세 부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혼보험세 자산, 당연히 이제
차감할 일시 차이가 있으면 이연보험세 자산 잡아야죠. 이연보험세 자산은 마찬가지로 우리 가세수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세수도 있을 때만 이연보험세 자산을 잡는 겁니다. 다음 측정부에서 측정은 측정은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측정 쪽은 그러니까 말 문제로 나오던 거 그 계산 문제로 나오겠죠. 측정 한번 보시면 측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그 다음에 미래에 그 적용된 세율 갖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연보험세 자산부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기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X1년 말이면 X2년, X3년, X4년, X5년 이렇게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의 일시적 차이가 이때 4년, 5년에 그 뭐지? 실현되겠다, 소멸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케줄 잡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세율을 2000 법에 보면 미래 세율이 나오잖아요. 법 개정하게 되면 뭐 이때까지 30%인데 4년도에는 32%고 그때는 33% 하겠다. 이렇게 법 개정하면 이제 미래 세율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세율 그 당시에 정된 미래 세율로 곱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금액들이 나오겠죠. 금액도 나옵니다.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현재 가치로 땡겨야 되는데 이연보험세에서는 현재 가치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시적 차이는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세무하고 특사하고 차이가 나는데 얘는 분명한 금액인데 언제 소멸되는지 추정이죠. 추정. 그 다음에 미래의 법인세율도 실제로 이제 한계 세율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한계 세율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도 있고 뭐 비과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 세율로 적용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평균 세율은 정확하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또 미래에 하려면 또 이자율도 또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정 전부 다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정 가능성 신뢰도가 추정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할인까지 해서 떨어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연보험세 쪽은 요게 지금 특징이 현재 가치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연보험세는 다 전부 다 비유동 자산 부채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요게 이제 측정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연보험세 자산과 부채는 그 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 세율. 그러니까 미래에 결제될 것으로 기대된 세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비 입법 예고하면 일시적인 재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 예고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 예고된 세율.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겁니다. 예고된 세율을 적용하여 우리가 자산 부채를 측정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